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체령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월간 플래툰 홍편 인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18일째입니다. 네네. 저희 이제 녹음하고 있는 기준으로. 이 기준으로 네네. 그렇습니다. 3월 14일입니다. 예, 저희가 우선 그 일주일 좀 지났을 때 한번 전황을 말씀드렸고요. 2주가 지난 지금 시점의 어떤 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키이우 북쪽으로 이제 북서쪽과 북동쪽에서 계속 그 압박을 가해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 키이우 한 15km까지 진격을 한 상태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진격 중에 여러 가지 그 방어선과 이런 것들과 교전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쾌속 진격은 당연히 아닙니다만, 지금 참고로 15km라는 것도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최종 진출한 지점이고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걸로 하면 한 27km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25에서 27km 지점이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진출해서 더 진출한 군은 뭐 15km 앞쪽까지 왔다가 또는 조금 물러났다가 그렇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총 공세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밤잠을 못 잤는데 오늘이 거의 고비구나 싶었는데 고비는 잘 넘긴 것 같고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쪽의 전선을 전부 말씀드렸는데, 일쪽 그 북동쪽 쪽은 상당히 좀 전선이 길게 늘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급망이 굉장히 길어지는 바람에 그 보급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좀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러시아 측에서는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또는 그 보급선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2주 전 굉장히 우려했던 하르키우 지역이 만약 떨어졌을 때는 정말 동부 지역과 남부 지역은 전체를 상당히 많이 영토도 잃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드네프르강 동쪽은 그렇죠. 완전 장악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너무도 다행히 하르키우 자체의 시가지는 완전히 이제 뭐 폭파되고 거의 많이 무너져 갔습니다만은, 불굴의 의지와 그리고 72 기보여단, 그 우크라이나 72 기보여단을 위시한 부대 114여단도 마찬가지고요. 엄청난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체르니히우, 그다음에 수미, 그다음에 얘기하시는 헤르키우,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예. 이제 남쪽이지만 마리우폴 같은 경우는 전쟁 끝나고 영웅 도시라는 칭호를 받아도 네.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뭐 마리우폴은 곧 이제 말씀 주셔가지고 남부 지역 전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포위돼 있어서 마리우폴은 거의 함락 직전입니다만은 끝까지 항전을 하고 있는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동부 지역이 굉장히 안정화되면서 동부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이 이렇다 할 공세를 못 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남부 지역이 참 상당히 좀 문제인데, 특히 우려했던 대로 역시 오데사를 진격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러시아군이고, 그러나 다행히도 상륙 작전에 대해서는 러시아군은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왜요? 기존에 있던 그 상륙군의 흑해에 있던 그 전투함정이나 네네. 상륙 부대들이 물러간 이유가, 상륙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전력을 모을 수가 없고, 일단 그 다음에 그 오데사 지역이 상당히 상륙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좀 요새화돼 있어요. 예, 예. 실제로 오데사 근처였나 해서 러시아 그렇죠. 초계함 하나가 경비함 얼쩡얼쩡하다가 우크라이나 쪽 다련장 포격 맞아 격침된 일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최신형 초계함이죠. 그 우크라이나군의 그 포병이 네. 이제 사격을 해서 예. 그 다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다련장이 사격을 해가지고 초계함이 격침 일보 직전까지 갔다고 그러고 결국은 침몰했습니다. 침몰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 했다고 귀환하다가 보는데, 침몰한 걸로. 귀환하다가 알고 있어요. 침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가 이제 들은 소식통으로는 일단 이제 그 화재가 나서 뒤로 빠지고 이제 그 지역을 벗어났다고까지만 얘기 들었는데, 예. 뭐 침몰했는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남부 지역도 아직은 전선을 유지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상황입니다. 뭐 사실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 상륙하려고 했던 해군 보병 부대에서 계속 공격 명령을 거부했다.
라는 그런 이제 얘기도 좀 돌고 있죠. 810여 단이 항명을 했다라는 소문은 있어요. 근데 근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그럴듯한 게 뭐냐면 여기 오데사는 지역 자체가 상륙하면 진짜 이렇게 떼죽음 당할 수 있는 그렇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으면 저 같아도 명분 없는 전쟁에 나가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런 하겠습니까? 예 네. 그런 좀 확인은 조금 네, 안 네. 됐습니다만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특이한 게 남부 지역의 주요 지역의 이제 주민들을 살펴보면 러시아계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남부 지역도. 근데 이상하게 러시아군이 진입을 했는데 환영을 안 해요. 러시아계 주민이. 그 러시아 할아버지가 막 욕하는 거.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그래서 예, 자기도 원래 예. 러시아가 고향인데 니들이 너희들이 이러면 안 여기서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영상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전황을 정말 짧게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냉정히 볼 때 네. 우크라이나의 선전도 피나는 정말 선전입니다마는 그러나 냉정히 볼 때 우크라이나는 정말 풍년등화 같은 그렇죠. 입장이고 지금 러시아가 못 싸우는 거지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러시아가 종이 호랑이로 전락한 이 러시아가 무엇이 문제며 러시아의 무기 체계 중에서 어떤 것들이 기대 이하적이야. 그렇죠. 기대 이하의 예. 그런 어떤 성능을 보이거나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지상 무기 체계나 특히 이제 그 러시아 공군 세계 2위라는 러시아 공군은 왜 이 모양일까? 예. 라는 거에 대해서 무기 체계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면은 T-72가 네. 생각보다 너무 박살나고 있어요. T-72는 뭐 어차피 구식이니까 그건 전 큰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두 가지가 의아한 게 T-72의 최신 개량형들인 T-72B3M 네. 예. 이것도 여러 대가 격파가 됐고 예. 심지어 T-90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장 최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T-80BVM이거든요. 예. 이거는 지금 실전 배치된 지가 2년, 3년 그거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됐네요. 그러니까 T-80BV의 개량형이라고는 하지만 새로 만든 건 아니지만 가장 늦게 개량된 만큼 가장 최신의 시스템과 장갑으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들도 격파당하고 노획당하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걸 좀 이어보면 아레나 능동방어 시스템도 그 T-80BVM도 장착하고 있지만 772의 최신형 T-72B3M도 그렇죠. 장착을 했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또 러시아군이 선전 홍보를 했는데 이번에 그 정말 주력이 다 동원됐거든요. 그렇죠. 뭐 서부- 일부에서는 이게 뭐 2선급 부대들이 그렇지 먼저 소모된 거 않습니다. 아니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서부군구에 1군, 6군, 20군이 다 들어왔고 그 다음에 남부군구도 주력들이 다 왔고 가장 또 좀 획기적인 거는 중부군구에 41군까지 들어왔다는 얘기는 예비대까지 다 동원됐다는 아니 얘기거든요. 지금 심지어 블라디보스톡에 있던 해군 보병까지 끌고 왔어요 지금. 블라디보스톡이라 그러면은 정말 진짜 그쵸. 이제 딱 심각한 거의 입장이에요. 가용 병력을 현역에서는 다 끌고 오는 그 수준인데 거의. 덕분에 일본이 쿠릴 열도는 원래 우리 땅이었습니다라고 해버리잖아요. 예. 네. 예. 아니 보니까 독일에서 우크라이나한테 지원했던 스팅어 활약이 좀 괜찮다고. 지금 스팅어는 미국도 주고 심지어 발트 3국에서도 자기네 갖고 있는 제고분을 먼저 그쪽에 줬어요. 예. 네. 엘리게이터가 이제 격추되는 장면을 그죠. 좀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K-52 엘리게이터가 많이 아무것도 못하고 격추되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 외에 뭐 여러 기동 헬기들이 다 격추되는 건 맞는데 아, 예. 그런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Su-27 등이 떨어지는 거. 그것도 이글라나 또 스팅어에도 맞고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도대체 상상이 안 갔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상당히 고고도에서 그렇죠. 작전을 하면서 이런 단거리 그것도 맨패드에 격추될 리가 없는데 왜 그럴까 했더니 이들은 정말 정밀 유도 무기를 장착을 않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뭐 현대전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재밌는 게 러시아가 정밀 유도 무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수출용으로는 다 제한하고 자국군도 쓰긴 씁니다. 근데 아마 재고가 굉장히 부족한 게 아닐까라는. 아. 그러니까 결론에도 뭐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결국 군납 비리나 부정부패가 만연하지 않았을까. 아. 예. 뭐 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뒤로 빼돌린 거 아닐까.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그 트럭이나 기타 차량들의 타이어도 중국제 중국제를 쓴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못 견뎠어요. 그래서 얘기가 아니라 뭐 아예 네. 그 클로즈업 해가지고 보니까 중국제가 확실하고 그런 얘기도 실제로 있죠. 그 중국제를 많이 썼다라고 이제 맞아. 무전기도 중국제 민수용 무전기를 사용했더라고요. 예. 아. 아니 그래서 중국 얘기가 나와서 좀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러시아가 중국에게 무기를 지원해 달라고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딜레마고 그것이 이제 그 무기가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걸 지원하더라도 상당히 좀 이상한 그렇죠. 것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중국이 가는 스탠스는 당연히 러시아 쪽일 그렇죠. 겁니다. 그러나 러시아 쪽을 굉장히 주장하기에는 너무도 이율 국제사회가- 배반적인 네. 게 또 있어요. 왜냐? 그들은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게 그들 외교의 목표 맞습니다. 아주 지상 뭐 그러니까 우리도 간섭할 내세우고 있는 거 테니까 아닙니까? 니들도 간섭하지 마라. 그렇죠. 이런 문제. 그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이렇게 힘없는 나라를 명분 없이 침략하는 물론 명분을 뭐 미국 때문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 자기 내면에서는 야 이게 정말 이율 배반이다 자기들 목소리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크라이나하고는 협정을 맺었어요. 그렇죠. 해구산을 준다고 했는데 중국이 제공한다고 했거든요. 게다가 오. 우크라이나가 중국이 그동안 1대1로 프로젝트 때문에 꽤 공을 들인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1대1로의 유럽 지역의 최전진 그렇죠. 기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근데 그 우크라이나 정부가 만약에 넘어간다. 그 정부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럼 중국한테 중국 국익에 반하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러시아한테 그 끄트머리 1대1로의 끄트머리를 장악당해 버리는 거니까 아. 그리고 이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고 또 굉장히 놀랬던 건 중국이 놀랬던 거는 이렇게까지 EU가 단결을 해서 경제 제재를 엄청난 경제 제재를 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이것에 대한 파급 효과가 만약 자기한테 불똥이 튀었다? 이건 러시아에 대할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의 경제력은 러시아의 몇 배입니다. 네. 사실 지금 GDP로 봤을 때 러시아가 우리보다 아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근데도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세계 2위의 GDP 그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중국이 만약 스위프트 제재를 받는다? 뭐 중국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뭐 물론 문제는 그러고도 중국을 잡겠다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일방적으로 러시아를 두둔해서는 네, 안 지금 되겠다는 눈치 보고 있어요. 그런 기운이 전형적인 들고 중국식. 거기다 대고 러시아가 무기 체계를 지원해달라? 그건 좀 허락 예. 이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외교성에서는 아니다 그런 적이 없다. 아예 완전 발뺌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예. 자기들의 어떤 스탠스겠죠. 예. 그것을 뭐 요청을 했든 안 했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그 요청을 했을 때 만약에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했을 때는 드론일까요, 과연? 드론과 함께 지금 정밀 미사일 같은 러시아에서 엄청난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을 사용했습니다. 600발이 지금 현재 넘는 게로 지금 아마 파악이 되는데 어제자로 한 770발 정도 쐈다고 그런가요? 그러더라고요. 네. 이 정도 되면 러시아의 어떻게 보면 재고가 점점 바닥이 바닥나는. 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예. 그런 지원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러시아가 하다가 이제 백린탄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토스1 활용을 한다고 이런 TOS1. 예, TOS1 토스원이라고도 하죠. 예, 토스1 예. 예,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게 다 민간인한테 만약에 발사가 됐을 때 이거 거의 범죄 수준 아닌가요? 전쟁 범죄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체첸 전쟁 때의 그런 그 자기들의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얘기인데 체첸 공화국의 어떤 상황도 비난의 대상이었지만은 우크라이나 하면 뭡니까? 유엔 가입 회원국이고 네. 거기에 정말 영토와 영해가 있고 주권이 있는 주권국 아니에요. 그런 네. 주권국을 뭐 싹 쓸어버린다? 그런 그 기화폭탄 말씀 주셨던 토스원은 주로 기화폭탄 그러니까 열압력탄을 네. 사용하는 이제 로켓 다련장 로켓인데 그것을 만약에 민간인한테 사용했다? 진짜 이건 전쟁 범죄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나 그런 정황이 보이고 있고 그것은 거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푸틴의 야욕과 푸틴의 그 전쟁을 멈출 수 있는 그런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게 참 안타까워요. 왜냐면 어떻게든 전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끝내놔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전쟁을 이겨놔도 사실 제재가 풀리지 이게 않으면 엄밀히 따지면 원래 푸틴이 원했던 방식은 이미 못 하게 됐어요. 그렇죠. 원래대로면 3, 4일 만에 전쟁 끝내가지고 나는 위대한 대러시아 제국을 재건했다. 거의 대소련 제국을 부활시켰다. 뭐 거의 이런 식으로 막 방송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뭐 끝났죠. 그건 네. 이미. 이게 이제 국제 정세로도 우리가 또 이야기도 그 좀 확대되고 있는데요. 잠시 또 이제 무기 체계 쪽으로 좀 이어드리면 그러한 그 엄청난 그 제트기들이 네. 현 시대의 4세대 내지 4.5세대 네. 전투기들이 격추가 되는 이유가 그런 정밀 정밀 유도 유도 폭탄을 장착 않고 일반 자연학화 폭탄을 떨굴 내더니 좀 더 정확하게 떨궈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고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격추가 되는 겁니다. 뭐 그리고 아무리 첨단이라도 저고도로 내려서 멍텅구리 폭탄 떨어뜨리면 답 없죠. 근데 이제 이거를 보는 나토는 어안이 벙벙한 거죠. 멍하죠 지금. 얘네가 야. 뭐 하는 건가?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제 놀랐어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진을 한 장 봤는데 그 SU-35 정도 되는 전투기에 전폭기죠. 여기에 상용 GPS가 붙어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폭탄도 없을 뿐더러 자기 위치를 정확히 못 잡으니까 눈으로 봐서 폭격을 해야 되는 원인도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제대로 못 걷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맨패드로 다 격추시킨 건 아닐 거고 뭐 부크나 이제 오사가 그렇죠. 아마 남아 있을 텐데 이거를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흉내만 낸 거죠. 초반에 아주 짧게 이제 순항미사일 심지어 날렸지만 네. S-300도 한 개 포대가 살아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그럴 아. 정도면 러시아가 정밀 유도 폭탄을 이용해서 초반 맹공을 퍼부었지만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완전히 괴멸 못 시켰다. 예, 그런 것이 참고로 결론이죠. 그 진격의 아재라고 유튜버님이 있죠, 유튜버. 네네. 네? 그분 얘기로는 이게 아무래도 러시아 공군의 어떤 운용 형태 자체도 기본적으로는 전술 공군이 가장 먼저 거의 하늘의 포대처럼 지상군 작전에 예속돼서 하다 보니까 미국처럼 어떤 독자적으로 뭐 방공망 제압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잡고 뭘 하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러시아 공군이 이상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700기 이상 적어도 페이퍼상에 있는 거 외에 가용 전투기만 따져도 600대 이상은 충분히 되는데 그것이 3개 군구나 동원이 됐음에도 네. 불구하고 한 70여 대에서 80여 대 수준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되고 있는 상황이 정말 아이러니한 제 알고 거예요. 보니까 생각인데 엔진이 없다든가. 지금 그런 러시아 거죠. 네. 이유가 어느 정도 짐작이 되는 게 지금 러시아 공군이 실제로는 결국은 구소련 시대 유물들을 업그레이드한 게 아직도 수적으로는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아직까지는 완전히 새로 만든 게 비교적 소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몰아붙여가지고 손실을 각오하고 대량으로 동원하기가 되게 두려운. 왜냐하면 지금 공군력 손실이 뭐 한 100대 정도 만약에 손실이 된다. 네. 전투기가. 전쟁 망하는 끝나고 거죠. 보충이 가능하냐는 살짝 그 우려도 있을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도 지금 비슷한 생각인 게 뭐냐면 이미 러시아는 경제 지지가 너무 심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러시아가 국가부도까지 지금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란 말이죠. 근데 이 상태에서 전쟁이 끝나더라도 러시아는 군사력 회복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결국은 재래식 무기 체계에 있어서는 보급과 함께 그것을 유지 보수하는 능력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러시아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너무 과대평가를 했다. 네, 그동안. 그렇죠. 예, 러시아가 제2의 공군, 세계 제2위의 공군은 절대 아니구나라는 게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고 뭐 어떤 유튜버의 그 이야기와 이제 홍 필장님 이야기도 일견 이해는 갑니다만 전 기본적으로 그런 유지 보수에서 문제가 있어서 가동률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그것도 아마 상황인 것 복합적인 같아요. 상황일 것 같아요. 예, 지금 참고로 지상군도 만만치가 않은 게 러시아군 전차 중에 소련 망한 이후에 만든 게 정말 얼마 안 돼요. T-90 계열 소수. 나머지는 다 구소련이 남긴 전차들의 업그레이드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러시아. 그러니까 전쟁이 나기 전부터 이미 이랬는데 지금 뭐 몇백 대가 이미 나가 떨어졌잖아요. 네. 지금 전쟁 끝나면 과연 이거 보충은 되겠냐는 것도 문제인 거죠. 제가 수치로 말씀드리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페이퍼상의 가용 전차 대수는 2,700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말씀 주셨던 기본 시점 이후에 만들어진 거는 T-90의 350대가 다거든요. 물론 그것도 이제 T-90도 업그레이드를 해서 T-90M 계열로 거의 이제 됐다고는 하고 아직 그거 몇십 대안 되는 그리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T-80 같은 경우도 새로 이제 개량되고 있는 것들이 기존에 이제 그 T-14가 이제 뭐 대량 생산이 안 되고 있기 안 되고 때문에 있죠. 예. 개량 쪽으로 그 예산을 쏟아 부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은 개량을 했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T-72 B3M도 상당 부분의 숫자 가용되고 있는 T-72 전체 1,900대 중에서 거의 한 800대 정도를 개량한 거로 나왔어요. 그렇게 외신에 이제 알려졌어요. 그 이전까지는. 그리고 그것들이 전부 다 이번에 동원이 됐고요. 그런데 추풍낙엽처럼 떨어집니다. 지금 심지어 치장 물자로 있던 T-64 계열까지 끌고 나오는 판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반응 장갑들, 그 유명한 뭐 컨탁트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개량됐다는 거, 그리고 아레나 능동방어 시스템 이런 것들이 뭐 최신형 렐릭트 단 놈들도 지금 막 그렇습니다. 나가떨어지는 예, 판인데요. 서방제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그런 수준이다. 스펙 아니었나, 소위 말하는 뻥 스펙 아니었나.
그동안 이제 발표했던 것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러시아 지금 상황만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뉴스 같은 것도 자기네들이 보도하는 것들도 그렇고 마치 있어 보이게 하잖아요. 일부 차량들은 차체 측면에 그 왜 백 형태로 달려 있는 반응 장갑 중에 네. 폭약이 안 들어가 그쵸. 보이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 파편 보니까 이제 골판지만 나와 있어서 사람들을 네. 놀래켰던. 이것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상당한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런 부분은 또 다른 에피소드 갖고 다뤄보겠습니다만은 이것에 이렇게까지 그 결과가 나오는 것들은 과연 무슨 원인일까 하는 게 우리가 또 궁금한 사안 아닙니까? 첫 번째로는 저는 생각하는 게 방산 비리. 아 그렇죠. 이건 왜냐면은 그 국방 관련 회사들 CEO가 다들 유럽에 몇 천억짜리 요트를 하나씩 갖고 아니 있더라고요. 당장 국방장관이라는 쇼이구 이 네. 사람이 자기 집도 아니고 별장만 해도 우리 돈을 몇백억짜리를 갖고 있어요. 아이고. 근데 그 별장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각종 사치품을 대량으로 갖고 있거든요. 다 헤쳐드셨구나. 문제는 러시아군 수뇌부가 다 비슷비슷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산 비리 겸 어떤 군납 비리, 막 국방 관련의 어떤 국방 개혁한다고 들어간 돈 중에 상당 부분은 그런 식으로 새나간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그 엘리트, 뭐 푸틴을 위시한 그 엘리트 집단들이 러시아 연방정보국이죠. 그 FSB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수많은 부를 축적한 거에 있어서 또 상당 부분은 방산 비리가 아닐까 그럼요. 싶어요. 왜냐면은 다른 장비들은 평소에 써야 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면 바로 알 수가 있는데 군용 장비들은 전쟁이 나서 이게 터지기 전까지는 모르는데 사실 이렇게 전면전이 터질 거라고는 몰라요. 그 러시아가 지금까지 겪었던 전쟁이라는 건 최근에 시리아 내전에 참가했던 거랑 그다음에 중앙아프리카에 이제 그 와그너 그룹이 들어갔던 그렇죠. 거, 그다음에 조지아. 조지아였죠. 여기는 사실 뭐 대량 큰 병력이 들어갔던 것도 아니고 대부분 적은 병력이 들어가서 활동하거나 짧게 끝난 전쟁이었기 진짜 때문에. 알짜들만 모아서 싸울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전쟁이었죠. 그게 딱 약소국이잖아요. 그리고 네. 그렇죠. 근데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건드릴 수 있을 만한 체격은 아니거든요. 인구가 네. 4,400만이니까. 또 하나 이제 뭐 안타까운 것들은 또 제안을 드립니다만은 그 방공식별 구역을 그러니까 이제 비행 금지.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을 해달라는 네, 것을 거절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략적인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럼에도 좀 불구하고 참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하나 안타까운 거는 그 동안에 이제 폴란드 특히 이제 폴란드 공군이 운영하고 있는 미그 29. 네. 그 당시 이제 그 동구권에서 운영하고 있던 기체들을 뭐 제공하겠다는 걸 보니까 각 국가의 보유 기체하고 정확하게 들어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내주겠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 또 흐지부지 돼가는 네. 것 같아요. 네. 아이, 참. 오히려 이제 폴란드는 주겠다. 네, 독일에 있는 미국 기지에 주겠다. 벌써 글로 예. 갔을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 의회에서 뭐 양 상하원 다 모두 그리고 양 당에서의 모두 다 지금 왜 안 주느냐는 목소리가 맞아요. 그래서 사실 한참 얘기 나왔을 때 인터넷에서는 그냥 우크라이나가 폴란드로 쳐들어가서 공군 기지만 싹 점령한 다음에 트랙터로 끌고 오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얘기가 됐고 비행 금지 구역은 이제 당연히 이제 나토에 있어서는 확전을 막고 싶어하는 임심정 이해하는데 저 같으면은 그게 안 되면 폴란드와 키이우 사이에 인도적인 통로를 구축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만이라도 사실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근데 네. 그것도 러시아가 허용 안 하는 게 당연한 얘기지만 그럼 그 회랑스의 인도적인 물자나 이 피난민 구출만이 아니라 거기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무기 같은 거 지원하고 우크라이나에 전투기 들어오면 어떨 거냐라고 러시아가 해버리면 할 말 없거든요. 사실 그거는 근데 뭐 그것은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지역을 조금이라도 박격포 한 발이라도 떨어지면 원점 타격하겠다. 그러니까 지상 공격까지 하겠다는 그런 얘기로 나와야지만이 될 뭐 텐데. 복잡한 정치적인 거는 다 알겠지만 최근에 이제 사진들을 보게 되면 마리우폴의 아우, 사망자라든지 임산부가 아, 맞아요. 공격받아서 나쁜- 그리고 이제 이게 선을 넘었다고 하는 게 그 마리우폴이었죠. 산부인부가 병원에서 그 간신히 구출됐더니 그 런던에 있던 그 러시아 외교관이 이거 다 쇼다라고 했다가 그 SNS가 계정이 폐쇄됐어요. 사실 전쟁이 나도 외교는 해야 되니까 외교관이 가장 세상에서 냉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될 외교관조차 이거 다 쇼다라고 할 정도였으면 사실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단체로 다 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훨씬 센 사람이 와서 자기 머리를 심하게 깨서 막 피가 철철 나지 않으면 정신 차릴 것 같지는 않아요. 원래 구소련이든 러시아든 힘 말고 다른 걸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러시아 연방정보국의 국장 그 FSB 국장이 실질적인 이야기를 푸틴한테 했더니
그 자리에서 이제 면박을 주는 푸틴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까지 갔다고 하는 거는 푸틴의 정신 상태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상당한 걱정이 됩니다. 그 3차 세계대전의 걱정이라기보다는 핵을 쓰지 않을까 하는 게 정말로 걱정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예측이 이미 2번이나 틀렸기 때문에 이 문제에 전문가들 대해서 예측이 지금 예. 사실 이성적으로 보면은 푸틴이 설령 무력을 동원해도 딱 남부 쪽이나 동부 쪽에 제한적으로 해가지고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 분리주의 세력 독립시키고 조금 더 먹고 이 정도로도 사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미 나토 가입은 핑계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 그리고 좀 얘기가 나와서 좀 하는 말인데 남부 지역 그 헤르손에서는 괴뢰공화국을 세울 지금 설립 움직임이 있다. 아, 진짜. 이런 뭐 아, 주민투표를 그것도 하겠다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민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영 엉뚱하게 나왔죠. 예, 부결로 나와버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아마 뭐 왜- 좀 있으면 투표한 다음에 뭐 찬성 140% 왜- 이렇게 나오겠죠. 왜 그들이 그 괴뢰 주 정부를 세우려고 했냐면 그 지역은 러시아계 주민들이 그렇죠.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표를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네. 시사하는 바가 진짜 크고 푸틴도 그렇고 인내심과 이성이 다 날아갔다 싶은 게 이쪽 지역들은 계속 시간 들여가지고 공을 들이면 결국 러시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곳들이라 돈바스. 그렇죠. 외래 무력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문제가 이 심각해요. 명분 없는 전쟁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고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바람 중 하나는 이런 그 우크라이나 정부가 망하지 않고 계속 전복되지 선전해서 않고 선전을 해서 결국 전쟁에서도 푸틴이 지는 그런 걸 정말 바라봅니다. 지금 멀리 안 바라고 저는 이 다음 녹음 때 아직 우크라이나가 살아남아가지고 아직 선전하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 협상대로 진행하고 그리고 예. 저는 이번에 깨달았어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민주주의일 수도 아 맞아요. 있다라는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전력차도 그렇고 막 사실 3일이니 뭐 24시간이 다 이랬지만 사실 그런 걸 커버했던 거는 그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우크라이나 사실 시민들의 힘이었죠. 신냉전이라고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결로 그렇죠. 압축되는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뭐 말씀드릴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만은 마지막 두 분의 이 이야기가 이제 그 결론인 것 같고요. 홍 편집장님 바람대로 다음번 전황 소개 때는 제발 좋은 소식을 휴전됐으면 들렸으면 뭐, 좋겠어요. 아니 뭐 네. 좋은 소식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그냥 지금 현 상태가 큰 변화 없지만 지속돼줘도 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역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과 함께 경례 밀떡